미국의 국방비를 너희 나라들을 위해 투입하는 게 도대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냐? 자, 어떤 식으로 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다리던 카르타고 함대는 도착하지 않았고 대신 50척으로 구성된 로마의 소함대가 왔다. 역시 형이야, 구하러 와줬구나. 아니, 너희들 때려 죽이러 왔어. 사군툼과의 우호관계. 사군툼이 어디냐면요, 여기요. 사군툼이 여기 있는 도시예요. 여기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랑 이제 분쟁이 생깁니다. 이때 분쟁이 카르타고랑 이 마실리아랑 로마랑 사군툼도 사실상 이 카르타고의 영향력에 들어가기 직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카르타고보다. 마실리아는 케트족인데 로마랑 카르타고랑 여기 사군툼 사이에서 간 보면서 이익을 챙기는 애들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엔 당연히 로마에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었을 때 갈리아 트란살피나가 되는 거고. 아무튼 사군툼이 저기고. 몇 하로 좀 나눠서 해볼게요. 아이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꿀팁 좋아요. 로마는요, 마실리아 그리고 사군툼이랑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마실리아 그 프랑스 남쪽에 있는 거기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중해 무역 관련한 거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히스파니아에 있는 사군툼이 카르타고랑 경쟁하는, 패권 경쟁하는 화약고가 됐겠죠. 그쵸? 한니발이 위협합니다. 사군툼은 마실리아와 함께 로마 원로원에 꼰질러요. 뭐라고 꼰질러냐? 한니발이 이베르강에 이르는 다른 모든 영토를 장악하려고 한다고 알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사군툼이랑 마실리아가 로마에 아이고 우리 항복할게요, 우리 지켜주세요 라고 한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원로원은 얘네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당연히 로마는 개꿀하면서 개입을 해요. 원로원은 사군툼의 원로원 사절단을 파견하죠. 그리고 그들은 한니발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사군툼이 로마와 신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피데스 관계를 누리고 있다. 이게 뭡니까? 로마는 이미 이 사군툼과 마실리아를 피오국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제 상황이 대충 예상이 가실 겁니다. 다. 이때 카르타고가 열받아가지고 사군툼을 함락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요, 원로원이 와가지고 굳이 와서 신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카르타고가 와서 사군툼을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로마의 신의에 따른 보호를 요청하던 도시가 함락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로마의 위신이 크게 실추되는 겁니다. 아까 계속 말했지만 로마인들은 병적으로 하나를 우려해요. 신의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패권이 박살 날까봐. 이것 때문에 병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사실 아마 한니발이 이거 노리고 이거 함락을 한 것 같긴 하군요. 지금 보니까. 그쵸? 이것 때문에 이제 2차 포에니 전쟁이 나는 거죠. 계속 뭐 사군툼의 이익도 중요한데 로마의 패권 유지가 더 심각한 문제였다 하는 거고. 그런데요, 한니발과 카르타고는 아까 말한 한계를 계속 보여요. 어찌 말하면은 이게 평범한 나라거든요. 로마 공화국이 제일 이상한 놈들이에요. 진짜 근본이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꼭 한번 봐볼게요. 동맹 형성의 한계입니다. 카르타고는 대등한 동맹밖에 못 만들거나 그냥 상대를 지배하는 방식만 알고 있어요. 그냥 정상적인 애들이에요, 얘네는. 그런데 로마는 동맹국들의 충성을 받아요.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왔을 때 포강 이북에서 그나마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도 이탈리아 동맹국들이 로마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준 겁니다. 1차 방어선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해줘요. 이거는 뭐 영상들 만들어진 거 많으니까 보세요. 당시 로마군은 일리리아, 북아프리카, 히스파니아에 넓게 퍼져 있잖아요. 너무 영역이 넓어요. 동맹국이 로마의 패권에 속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으면은 진짜 로마는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운 이유가 뭐다? 포강 이북과 이 트라시메네 호수 전투 모두 동맹국들이 로마를 지키기 위해 이악 물고 싸운 결과다. 이악 물고 싸웠다.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카르타고가 계속 볼 거거든요. 일단 말을 해보죠. 군사 전략 차이예요. 로마의 동맹 전략은 뭐냐면 한니발은 공격 장비와 탄탄한 군수물자 보급 없이 요새화된 대도시를 공격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하이케라임 책인데, 로마는 어느 것을 공격하든 동맹국을 만들어서 동맹으로부터 보급을 받습니다. 이거 그 갈리아 원정에서도 제가 계속 말했던 거죠. 카이사르도 이거를 계승해요. 갈리아 원정을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죠. 동영지의 카르눈테스족, 하이두이족, 뭐 세ኳ니족 이런 애들을 부족 영토에 군단병들 보내서 보급받게 하고 주둔을 시키는 겁니다. 동맹국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한니발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못해요. 카르타고는 이런 문화와 수완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직접 지배하거나 진짜 수평적인 동맹 맺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원정을 갈 때마다 보급이 부족해요.
다시 말하지만 로마는 어느 곳으로 원정을 가든 보급 문제를 안 겪어요. 폼페우스도 그렇게 했고 카이사르도 그렇게 했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언제나 한니발 같은 애들은 보급 부족에 시달리고 자 로마 동맹국들의 지원이 또 개쩔죠. 지속적으로 지원군을 보냅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여전히 한니발을 저지할 야전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계속 깨지는데 계속 야전군이 나온다는 맥락이거든요 이게. 계속 깨져도 계속 군대가 나와요. 맥락상 있는 동맹국 군대와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 건데 동맹국이 계속 군대 보내는 거죠. 또 동맹체제도 아주 견고합니다. 이게 안 깨져요. 한니발은 이탈리아를 침공할 때 로마 동맹체제에서 균열을 찾아내가지고 그 균열을 어떻게든 넓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이간질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 어떻게 되냐? 다 실패해요. 한니발의 군대는 에트루리아나 중부 이탈리아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로마 중심으로 패권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배신 안 하고 있죠. 그럼 왜 이랬냐? 로마 공화국의 동맹국들은요. 카르타고의 패권보다 로마 공화국의 패권을 더 선호했습니다. 카르타고가 이기면 카르타고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본인들의 해상무역 패권을 배타적으로 강화했겠죠. 그러면 동맹이 무슨 의미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동맹도 잘 안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니발한테 카르타고한테 동맹국들이 안 붙는 거예요. 국가 신용도도 낮고 너무 이기적이다 얘네는. 맞아요. 여러 번 생각해도 로마입니다. 패권 선호의 현대적 비유를 해볼게요. 국가들은요 더 나은 패권을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로마 대 카르타고 하면은 고대에는 동맹국들이 카르타고 꺼져 로마 패권이 좋아 라고 하면서 로마 패권을 선호한 거고, 현대는 뭡니까? 당연히 미국의 패권이 선호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제정신이 있으면은 최소한 한국인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홍콩 사태가 일어났는데 중국의 패권에 들어가는 거는 저는 별로 현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홍콩 사태가 중국의 패권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미국이 방위비로 지랄을 해도요. 전 세계 국가들이 여전히 미국을 떠날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르타고의 패권보다는 로마의 패권이, 그리고 중국의 패권보다는 미국의 패권이 훨씬 나은 거죠. 이때 이게 가능하니까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그 유명한 지연 전술이 나옵니다. 이것도 엄청 머리를 잘 쓴 전술이에요. 전제가 많이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동맹국의 보급이 확실하죠. 안정적이에요. 동맹국들이 안정적으로 물자를 공급해 줍니다. 그 로마군의 전투력도 당연히 올라가 있겠죠. 강력한 로마 군단도 유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전략이 가능하냐? 동맹국의 군대랑 로마 군대를 가지고 소모전을 벌이는 게 가능해요. 한니발이야 어차피 멀리 원정을 왔으니까 보급이 어려워요. 그쵸? 그리고 병력 지원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모전을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니발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전략을 쓰고 그렇게 해서 전투를 계속 회피해요. 로마 기병대가 카르타고 기병대보다 이제 못 싸우니까 계속 전투를 회피하면서 안 싸우려고 발악을 합니다. 이러한 동맹국들과의 강고한 단결력 덕분에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동맹국들의 보급, 로마군의 전투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소모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하이키라는 건데, 그는 로마 기병대가 한니발의 기병대에 비해 훨씬 열등했기 때문에 전투를 각적 피했다. 소모와 고갈에 입각한 심리전술을 썼다. 이러한 전략으로 파비우스는 지연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다고 하고, 이후에 파비우스식 전략은 소모전에 입각한 지연전술로 불리게 되었어요. 파비우스식 전략. 이거 써먹어야겠다 나중에. 그 킨나이 전투입니다. 그 다음이. 야, 이것도 덕후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계속 말했다시피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외교 중심으로 볼 거기 때문에, 패권 외교 중심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럼 킨나이 전투가 있었는데 그 여파가 어떻게 됐냐? 로마군이 엄청나게 대패한다. 집정관, 다시 말해 국가 원수도 사망하고 7만 명의 로마인들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너무 심각한 패배였기 때문에 동맹국들의 배신이 나오기 시작해요. 일부 동맹국들이 로마를 배신하고 카르타고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진짜 신기한 게, 예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배신했던 동맹국들이 금방 다시 로마로 돌아와요. 한 1, 2년 지나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로마가 킨나이 전투에서 대패하고 동맹국들이 일부 배신했는데 동맹국들이 다시 로마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맛이랑 미국 맛을 다 찍먹을 해보고 아 이거 맛없어, 미국 맛이 여전히 더 좋아 하면서 미국에 다시 온 거죠. 로마랑 카르타고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로 실리만 챙긴 피오국도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마실리아 같아요. 제 내피셜인데 그 프랑스 남부에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마르세유 거기. 여기는 잘 안 싸워요. 그냥 누가 이기나 보다가 그냥 무역만 열심히 잘 합니다. 야, 배신했던 동맹국도 다시 돌아와요.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자, 몇몇 동맹국들이 로마를 배신하고 카르타고에게 붙었지만 동맹국이 다시 공화국의 패권 동맹으로 돌아왔다. 자, 캄파니아의 카푸아와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에 같은 큰 도시들이 로마와의 동맹 관계를 끊고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한니발에게 문을 열어줬다. 심지어 라틴 도시들과 식민시들 중 일부마저도 로마가 엄청난 규모의 인력과 재정을 징발해 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죠. 그 한니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카리스마로 그러니까 매력으로 그 나라를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에요. 개인의 능력으로 뭉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로마는 이게 아예 사회 제도이기 때문에 아예 질적으로 다르긴 해요. 그런데 로마인들은요, 영웅적인 단결력을 보여요. 일부 국가들이 배신하고 동맹국들이 이탈할까 말까 간보기 시작했지만 파비우스 전술로 회귀한 다음에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동맹시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인들은 안 거예요. 이 포에니 전쟁의 승패는 동맹국의 단결을 이끄는 데 있다. 동맹국의 단결을 이끌어내야지 로마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연 전술을 쓰면서 동맹국들을 다시 회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한니발의 보급선을 차단시켜요. 한니발이 이탈리아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거나 본국으로부터 보급물자를 얻지 못하도록 차단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 아주 손쉽게 한니발에게 넘어간 도시들을 로마에게 돌아오게 하는 외교적 작업에 주력해서 배반 도시들을 전부 다 재정복합니다. 전부 되찾아요. 이 엄청난 단결력, 이게 한니발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막대한 자원 활용. 로마인들은 동맹국들의 막대한 인력과 자원 때문에 한니발을 저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배반한 도시들을 재정복할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해 로마인들이 이긴 이유는 뭐냐? 동맹국들의 도움 때문이었다. 한니발의 무력함. 반면에 한니발은 어떻게 됐냐? 카르타고로부터 병력과 물자를 지원받지 않는 한 이탈리아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군대를 보호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니발도 동맹국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여력상 안 됐다는 거예요. 전선이 너무 넓고 보급도 못 받는데 병력도 적으니까 아무리 로마가 이 자기 동맹국들 공격한다고 해도 이 동맹국들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동맹국을 카르타고가 못 도와준 선례가 생기죠. 위신이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그는 로마가 자신의 새로운 동맹국들을 하나씩 재정복하는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속수무책은 그의 위신을 높여주지도 못했고 다른 도시들에게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도록 조장하지도 못했다. 당연히 그러겠죠.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도록 조장을 못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법과제도가 그런 맥락으로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 흥미로운 말 감사해요. 정치학이 그런 말이 있군요. 자, 여기서 로마의 도시 재정복 과정을 보죠. 캄파니아의 카푸아를 탄압합니다. 그 타렌툼도 로마군에 의해서 아주 손쉽게 재정복되고 시라쿠사이도 로마에 의해서 아주 쉽게 재정복이 돼요. 근데 한니발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 못해요. 로마는 외교수를 계속 펼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카르타고는 그냥 보고만 있고 기만 전술이나 좀 펼칩니다. 이에 카르타고의 국제 신용은 계속 실추가 되고 카르타고는 동맹을 지키지가 못한다는 평판이 계속 생기죠. 자, 이렇게 로마의 재정복 성공 이후로 또 정리해보면 한니발의 헌신적 한계. 한니발은 동맹국들과의 동맹을 체결했지만 이들 동맹국들이 로마 공화국의 공격을 받을 때 물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 배신했다, 쉽게 말하면. 현실적 한계 때문이지만 배신은 배신이죠. 그리고 로마는 너무나도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 공화국은 실제로 여전히 이탈리아 전역에서 대단히 강한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패권을 바탕으로 동맹국들로부터 계속해서 막대한 자원이 계속 뽑혀나왔습니다. 보급, 군대 계속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카르타고에 붙었던 과거 동맹국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동맹에게 붙은 걸 후회했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카르타고에게 붙었다는 건 뭡니까? 얘가 어쨌든 간에 로마가 공격해올 때 지켜줄 거라고 믿고 배신한 거잖아요. 기존에 로마에 잘 붙들려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 패권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카르타고 믿고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카르타고가 안 도와주니까 배신한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후회했겠죠. 이게 뭡니까? 로마의 신이 피데스가 입증이 된 거예요. 로마 공화국이 이전까지 보였던 선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로마 공화국 외교의 보증수표인 피데스, 다시 말해 신이 성실함을 굳혀나갑니다. 로마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살펴볼게요. 로마는요, 무조건 이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로마는 패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동맹국 보호를 우선으로 해요. 로마는 성급하게 아프리카나 히스파니아 원정을 감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니발과 그의 동맹국들로부터 위협받는 로마의 동맹국을 가장 먼저 보호해주기 위해 병력과 물자를 동원합니다. 동맹국들로부터 지원받은 병력과 물자를 다른 동맹국을 보호해주기 위해 동원한 거예요. 신용도가 계속 오르죠. 그리고 패권도 압도적으로 팽창을 계속해요. 로마에 있어서 국경방어 패권을 팽창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이었고요. 카르타고는 계속 약화가 되죠. 왜냐면은 카르타고는 동맹을 확보를 못하는데 로마는 동맹을 계속 채우니까. 아, 자동차 기차님, 약간 그런 얘기도 할까 했었는데
미중 경쟁 때 중국이 미국처럼 호혜로울 줄 알고 친중 외교 펼쳤던 우리나라 정치 외교가 연상되네요. 카르타고는 로마 같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도 로마 같지 않다. 홍콩 사례가 그것을 입증을 시켰다. 아무튼 국가 신용도가 올랐다. 뭐 그러고 로마 동맹의 가치, 로마 공화국의 패권은 계속 올라가겠죠. 왜 패권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패권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의 동맹 피오국이 된다는 것은 로마의 패권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와 헌신을 받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로마 공화국의 패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권을 통해서 상호 번영이 가능하죠. 반대로 말해서 카르타고의 패권은 계속 약해집니다. 로마를 배신하고 카르타고에게 붙었던 모든 동맹국들이 다시 한번 로마로 돌아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때 이제 1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터지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 웃겨요. 이게 진짜 웃깁니다. 이 일리리아 요거 점령할 때랑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맞아요. 로마와 동맹의 연대의 크기가 로마의 영향력, 다시 말해 패권이에요. 그 패권이 크게 되면은 뭡니까? 선순환 작용이 일어나요. 지중해 세계에서 로마가 해상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또 넓어지겠죠? 당연히 로마 공화국에 가입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누릴 수 있는 이익도 커질 겁니다. 그런 거고. 자, 한번 보죠. 이게 졸라 웃겨요, 이것도. 자, 여기서 카르타고는요, 로마에 대처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에 이 필리포스 5세와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로마가 일리리아에 건설했던 해군 기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일리리아 여왕 그때 말했죠. 그러니까 카르타고는 여기를 공격하려고, 야, 그 필리포스 여기 공격해 라고 하면서 동맹을 제안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약속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카르타고가 해군을 보내서 해상으로 공격하고, 필리포스 너는 육로에서 공격해. 이렇게 해상에서 육로에서 양쪽에서 공격하면 여기 점령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카르타고가 또 배신합니다. 카르타고가 또 배신해요. 그러나 기다리던 카르타고 함대는 도착하지 않았고 대신 50척으로 구성된 로마의 소함대가 왔다. 역시 형이야, 구하러 와줬구나. 아니, 너희들 때려 죽이러 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좆된 거예요. 좆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그리스 국가들, 여기는 그리스 국가들 있잖아요. 나아가 아이톨리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와서 로마 공화국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로마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에 패권을 그냥 얻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피오국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얘네를 너무 잘 써요. 로마가 대외 전쟁을 할 때 썼던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피오국은요, 1차 방어선이고, 얘네들이 전쟁에서 1차 방어선 역할을 할 때 이제 로마가 지원군 보내주면서 이기는 형태잖아요. 얘네들, 이 그리스 동맹국들을 활용해서 반마케도니아 연합을 형성합니다. 필리포스 이 새끼요, 우리 공격하려고 해? 네 마케도니아어? 그러면 우리는 반마케도니아 연합 형성할 거야. 이지랄하는 거예요. 로마 공화국은 이 피오국들의 물적인, 군사적인, 정보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반마케도니아 연합을 형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마케도니아가 일리리아를 공격하는 헛짓을 여기는 피오국들을 통해서 억제할 수가 있죠. 이게 뭡니까? 그리스 쪽에 있는 피오국들을 통해서 패권이 확장이 된 거예요. 얘네들 통해서 마케도니아의 패권을 계속 억제를 하는 거죠. 이게 보입니까? 그리스 동맹국들은 패권의 와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당연히 로마 패권하에서 지중해 무역에서도 아주 큰 이익을 볼 거고, 당연하지만 마케도니아가 공격할 때 로마도 얘네들을 공격해 주겠죠. 도와주겠죠. 아씨, 여기서 다 말했네. 얘네 역할이 뭐냐? 로마의 패권을 유지해준다. 로마의 지중해 영향력 보존해주고 마케도니아를 견제해준다. 필리포스의 행동을 제한해준다. 얘 오늘 바로 올릴 거예요. 바로 올릴게요. 그렇게 해서 카르타고는 또 고립됐다. 왜냐면 이 새끼들은 뭐 동맹만 하면 다 배신한다. 카르타고는 어디서도 도움을 못 받게 되니까 이때 이후로 카르타고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요, 약소국들 쥐어패고 다녀요. 쥐어패면서 다 식민지로 만드는 식으로 자원이랑 경제력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스 전쟁은 필리포스를 묶어두어 이탈리아에 와 있는 한니발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로마의 목적에 일조했다. 이로써 이탈리아와 발칸 반도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한동안 전쟁이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기우지 않도록 막았다. 그러니까 반마케도니아 연합, 얘네들은 필리포스를 억제하는 역할만 수행해주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로마가 아주 이쁘다고 해주겠죠. 이렇게 동맹체계를 비교해 볼게요. 로마의 동맹체계는요, 로마 공화국의 국가신용은 동맹국 패권을 급속도로 팽창시킵니다. 압도적인 물적, 군사적 물량을 제공했으며 다방면에서 몰려드는 적국들을 막아줄 든든한 우방 동맹국들을 양산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반면에 카르타고는 이러한 정교한 동맹체계를 만드는 능력이 부족했어요. 계속해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점점 쇠락해가는 카르타고는 한 나라, 그 본국의 국력에만 의존해서 전쟁을 수행하게 만들었고, 이게 좀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점점 카르타고가 아니라 로마의 동맹 패권 질서에 편입되는 게 이익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한니발이 로마가 안 뚫리니까 마케도니아랑 동맹 맺어가지고 협공하려고 했는데 카르타고가 또 배신해요. 가만히나 있지. 그렇게 이제 그 유명한 스키피오 형제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등장합니다. 마실리아가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마실리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켈트족 향구 도시 마실리아가 이 병크가 터진 걸 보고 확신해요. 카르타고는 병신이다. 로마에 붙어야겠다 하면서 로마에 적극적으로 붙습니다. 군사적인 지원을 막 해줘요. 프랑스 남쪽에 있던 마실리아라는 나라는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에서 간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마실리아가 로마 공화국을 아주 적극적으로 돕기로 결정합니다. 해전에서 승리해요. 마실리아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도와서 해전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로마 공화국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카르타고의 경제적인 본거지였던 히스파니아 연안의 해상 패권까지 장악해요. 이건 지도로 해둘 걸. 자, 무엇이냐? 이 마실리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바다를 다 장악한 겁니다. 바다를 히스파니아 연안까지 다 해상 패권을 사실상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카르타고는 끝난 겁니다. 사군툼이 그렇게 함락이 돼요. 이들은 여세를 몰아 히스파니아 한가운데 있는 사군툼까지 함락시키고 이거를 기점으로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로마는요 카르타고한테도 깨지고 삼리움한테도 깨지고 여러 번 깨졌잖아요. 하지만 로마의 동맹국들은 이탈을 잘 안 하죠. 이탈한다고 해도 몇 년 만에 다시 복귀하죠. 그렇죠? 하지만 카르타고의 동맹국은 어떠냐? 이렇게 대판 깨지니까 카르타고의 동맹국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탈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탈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탈해요. 맨 처음에 말했죠. 그 카르타고의 이런 거를 설명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자 카르타고의 지도자들은 동맹 세력으로 안 만들고 조공을 바치는 속민으로 만들죠. 다 쥐어 패고 다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히스파니아랑 북아프리카 속민들이 계속 반란 일으켜요. 로마랑 달라요. 로마는 대판 깨져도 동맹국들이 돈 주면서 군사 주면서 지원해 주는데 카르타고는 한번 대판 깨지니까 팍 무너집니다. 그게 뭐다? 그 유명한 누미디아의 시팍스. 아, 이거 고딩 때 친구들이랑 이거 보고 진짜 웃었는데 어떻게 사람 이름이 시팍스? 시팍스란 인물이 북아프리카에서 반란을 일으킨 바람에 하스드루발의 군대가 그쪽으로 분산돼요. 아, 여기서 하스드루발이 이제 로마의 또 명장 중에 하나예요. 한니발이랑 하스드루발 두 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 누미디아에서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카르타고가 로마를 상대하기도 힘든데 병력이 분산돼요. 반란 진압으로. 해상 패권을 되찾기도 바쁜데 반란 진압해야 됩니다. 이때 스키피오 형제들이 영웅적으로 희생을 당하죠. 그렇게 해서 얘네가 히스파니아 다 먹었는데 하스드루발이 돌아와서 다 때려잡아요. 다시 패권 장악하니까 히스파니아가 카르타고 편으로 재정비가 되죠. 다 찍어 눌리고. 그렇게 스키피오 형제들은 포에니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때 나오는 게 이들의 아들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 노나무님 정말 배면별수록 아시는 게 많으시군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뭘 하냐? 특유의 특출난 지력과 능력 플러스 담력으로 카르타고의 경제적 수도였던 카르타고노바, 이거 히스파니아이거든요. 스페인이거든요. 여기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카르타고가 히스파니아 주변 부족들을 쥐어 패면서 잡아뒀던 1만 명의 히스파니아 인재들을 다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그 해방시켜준 사람들과 하나하나 만나서 다 피호 관계를 맺습니다. 아, 아프리카의 정복자라서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따가 그거 볼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정복자가 되시려면은 일단 탈모가 있어야 돼요. 카이사르도 그렇잖아요. 일단 위대한 정복자가 되시려면은 탈모가 있어야 됩니다. 히틀러도 탈모가 아니니까 실패한 거예요. 지금 중국은 당나라 시절 중화주의로 가려는 거죠. 명나라 청나라 시기 중화주의로만 갔어도 엄청나게 많은 동맹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느슨하게 약간 그렇게 동맹을 유지하는 게 좀 유사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인재들과 피호 관계를 맺은 조치는 로마 공화국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약간 삼손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머리카락은 힘을 빼앗는 안테나 같은 겁니다. 머리카락에서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에서 이 힘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테나예요, 이게. 자, 그런 거고. 자, 하스드루발은 아프리카누스한테 쥐어 터지고 도망가요. 그리고 얘가 도망갔을 때 카르타고의 지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히스파니아 민족들과
다양한 동맹연합들이 체결이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가데스랑 말라가 같은 유서 깊은 페니키아 식민지들도 자발적으로 로마의 동맹국이 됩니다. 그리고 1, 2파 전투를 끝으로 카르타고는 히스파니아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아 맞네. 그분도 탈모라서 성공했구나. 맞네. 아 그래요? 탈모가 된 다음에 사람을 많이 죽였나요? 역시 정복자가 되려면 탈모여야 하는군요. 빡빡이는 셉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기전이 계속 부담이 돼요. 이게 승전보가 계속 울리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계속 동맹국들이 투덜대요. 힘들다고. 뭐라고 하냐? 농부들이 많이 징집된 까닭에 농업 생산량이 감소했고 덜어는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로마에게 더 이상 인력이나 재정을 공급하기를 거절했다. 근데 얘네는 투덜대면서도 계속 돈 줘요. 아무튼 간에 로마가 이기는 게 이득이거든. 하지만 동맹국들은 투덜대면서도 로마 공화국에 대한 헌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승전이 코앞인데 여기서 숟가락을 떼면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메타우루스 강전투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이탈리아 동맹국과 로마군의 정보 차단 전략에 힘입어서 이 하스드루발을 한니발과 이 결합시키는데 함주시키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차단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로마군이 각계격파로 하스드루발 군대를 격파하고 한니발은 얘를 잃어버려서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징기스탄은 이 변발이 맞네. 변발이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세상에. 역시 유목민족들은 정복자들이에요. 변발이 정복자들의 패션이었어. 그 컴플렉스를 감추지만 탈모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동맹국들이랑 잘 해가지고 정보 차단해서 없애버립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외교수를 정리하면은 내분을 활용해요. 약한 쪽을 동맹으로 포섭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왜 여기 벌써 나왔지? 아 그래, 요거를 먼저 해야 돼요.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스키피오의 교묘한 외교 전략. 자, 스키피오는요 마시니사랑 시팍스 모두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척 갔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잠깐만 오케이 그냥 설명을 해보죠. 그러니까 누미디아 쪽에 북아프리카에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반란이 일어난 북아프리카 누미디아가 또 내분이 일어나요. 이 시팍스랑 마시니사 파로 나뉘거든요. 얘가 마하고 얘가 시로 합시다. 스키피오는 여기서 약한 쪽을 도와줘서 로마의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유능한 사람들 많았어요. 바르카도 그렇고 유능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스키피오는 이들 모두랑 평화협정 체결한 척 갔다가 사실은 미실 협약을 체결합니다. 마시니사랑 미실 협약을 체결하고 시팍스를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팍스 군영에서 얘네도 군 정보를 다 빼돌려가지고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자 곧장 배신해 나갑니다. 그렇게 스키피오는 마시니사를 피오국으로 삼고 피오민으로 삼고 얘네랑 협력해서 튀니지를 석관한 끝에 카르타고를 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면서도 악명 높은 누미디아 기병대를 손에 넣습니다. 그쵸? 미실 협약과 배신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누스는 이 북아프리카 내부를 이용했다. 약한 쪽을 동맹으로 포섭했다. 그리고 약한 쪽을 동맹으로 포섭해야지 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한 거고 이중 외교했다. 양쪽과 협상하며 정보 수집했다. 그리고 미실 협약 체결하고 적시에 배신했다. 그리고 이 작전이요. 카이사르랑 폼페우스가 보이는 외교술이기도 해요. 내분이 일어난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약한 쪽을 동맹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얘네가 이제 그 하이두이족의 디비키아쿠스잖아요. 아 황산벌이요. 김유신이 개벽에게 장군이 정치를 모르면 병사들을 개죽음당하게 한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키피오 외교술 보니 영화 장면이 생각나네요. 스키피오도 그렇고 갈리아 원정기 제가 만든 거 보시면은 갈리아 원정기도 똑같아요. 진짜로. 진짜 전쟁도 진짜 정치죠. 그렇게 해서 마시니사가 잘 일을 해줬잖아요. 그 거래를 하는 거죠. 일단 보상을 줍니다. 그다음 마시니사에게 상하이자와 그 밖에 몇 가지 허울 좋은 영예와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를 설득했다. 대신에 이렇게 보상을 줬으니까 또 의무를 이행해야죠. 기병 제공을 요청해요. 그는 스키피오에게 받은 혜택들에 대한 대가로 로마 군대에게 기병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카르타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때 이렇게 아실 거예요. 딜레마죠. 이 한니발은 로마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가 이 누미디아 동맹국이랑 같이 카르타고 공격을 하러 가니까는 회군했다고. 이때 카르타고로 이제 회군을 하고 이때 카르타고 용병연합의 취약성이 또 느껴지죠. 이것도 신용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 신용이 없어. 로마 동맹국은 다 충성심이 높아요. 누미디아 기병대도 그렇습니다. 다 평판 알고 있어요. 로마 공화국의 동맹국 병사들은요. 로마가 신이 성실하게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고 노력해줄 걸 확신했습니다.
예, 피오국 지위에서 로마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줬습니다. 끝까지 싸워줘요. 하지만 카르타고 용병들은 다 불신이 가득했어요. 카르타고는 동맹국들을 진짜 그냥 용병처럼만 썼어요. 카이사르도 그렇고 스키피오도 그렇고요. 동맹국의 병사들은 물론 용병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근데 용병인데 동맹국 병사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자주. 근데 카르타고는 이 동맹국들을 정말 그냥 용병처럼 쓴 거예요. 진짜 그냥 동맹인 거죠. 진짜 동맹. 심지어 지금까지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맹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약 12,000명의 용병들, 리구리아인, 켈트인, 무어인 출신들로 구성된 한니발의 전열은 로마의 공격을 처음에는 용감하게 오래 저지했으나 리비아인들과 카르타고인들이 기대한 것만큼 속히 지원하러 오지 않자 자기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공포에 휩싸여 후퇴하다가 전진해 오던 이열에 짓밟히고 말았다. 로마의 외교술이 백제 외교술하고 똑같네요. 백제가 많은 도시국가 합병하면서 도시 내부에 우호적이면서 약한 세력을 도와주면서 적대국가 내부 흔들고 결국 병합시키거든요. 그리고 도와준 세력은 중앙기적으로 편입시키고. 맞네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로마를 보고 그 백제나 신라랑 유사하다라고도 평가를 해주셨어요. 다부족 연맹체제라는 게 그렇죠. 근데 로마는 공화국으로 간 거고 한반도 국가들은 왕국으로 간 거죠. 통제가 안 되는데 용병들도 신뢰가 없는 거예요. 카르타고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군은 위기국복 능력이 있어요. 잘 훈련된 로마 병력은 처음에는 혼비백산하지만 단결력이 있기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고 싸우고 스키피오는 전략적 승리를 거둡니다. 스키피오가 시팍스를 상대로 벌인 교활한 수책으로 카르타고의 기병이 약해진 것이 한니발이 패한 원인이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카르타고가 누미디아 있잖아요. 누미디아를 동맹국으로 잘 못 둔 거예요. 카르타고의 기병대는 누미디아를 동맹국으로 두면서 강했던 건데 이 국가 신용도 없고 동맹국들도 계속 버리고 그러니까 한번 대판 깨지니까 히스파니아 잃어버리니까 다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로마는 이거를 잘 채먹은 거고 그렇게 2차 포에니 전쟁이 종결을 합니다. 지난했던 2차 포에니 전쟁이 막을 내리고 스키피오는 개선식을 치르면서 아프리카를 정복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아프리카누스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 승리의 핵심 요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클리엔텔라적 패권 외교.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이 성실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패권 질서를 구축한 거죠. 모두 이익입니다. 그렇게 동맹국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광범위한 지원 체계를 확보해서 로마는 질 때마다 압도적인 물량 보급과 재충전과 돈을 끌고 옵니다. 아, 그래요? 오, 신기하네요. 자마준투와 헤아전투 그랬었군요. 자마준투에서 누미디아 기병이 빠지게 컸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컸어요. 근데 동맹국을 잘 붙들어두지 못해요. 카르타고는 계속 수완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맹국 네트워크로 계속해서 인력이랑 물자를 공급을 받고 전략적으로도 유연성을 챙기죠. 그렇게 로마의 지중해 패권 확립이 됩니다. 로마 공화국은 계속 말하지만 클리엔텔라적인 외교술을 통해서 지중해 전역에 대단히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군사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나아가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면서 로마의 패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자, 동맹국들도 그 성인 군자들이라서 로마를 도와준 게 아니라고 했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지중해 무역 패권, 이게 동맹국들에게도 다 이익이 되니까 동맹국들이 로마야 아프 있지마, 로마야 힘내라고 하면서 로마를 지원해 준 거예요. 로마가 붕괴되고 카르타고가 이기면은 카르타고가 또 다 독점하면서 얘네들 경제적인 이권 다 사라질 테니까 그렇게 된 거죠. 또한 로마는 신뢰로 그렇게 했는데 카르타고는 이제 실패 또 이유가 있겠죠. 신뢰 부족. 전 이걸 1로 꼽습니다. 카르타고는 동맹국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로 인식이 못 됐어요.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있는 패권국이 아닙니다. 해봤자 중국 스타일. 자, 왜 신뢰가 부족했냐? 약속 계속 불이행하죠.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에게 약속한 지원을 제공 못해요. 그리고 용병에 의존해요. 진정한 동맹보다 계약에 의존하는 용병에 의존하고, 그리고 고립화됩니다. 전쟁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고립되죠. 그래서 자체 자원에만 의존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로마 공화국은 대차게 깨질 때마다 동맹국이 계속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기해요. 근데 카르타고는 한번 깨지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메꿔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자, 로마의 동맹국 관리 시스템을 봅시다. 카르타고랑 다르죠. 로마는 다양한 수준의 동맹 관계를 구축해서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죠.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식민지부터 독립적인 우방국까지, 그리고 완전히 애속적인 식민지도 있죠. 그 시칠리아가 그랬고, 로마는 각국 동맹국의 상황과 중요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완이 있었어요.
이거를 하이케라임 교수는 체계적인 그 동맹국 뭐라고 했지? 체계적인 동맹 체계? 이렇게 말했던 것 같거든요. 체계적인 동맹 체계라니 말이 이상하군요. 아무튼 상당히 쓸모가 있고 잘 돌아가는 복잡한 외교수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것의 기원은 로마인들이 자생적으로 발전시켜온 클리엔테라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이래. 독특한 정치 문화가 있었다. 자, 드디어 이제 본론이 아닌 본론입니다. 미국의 패권 외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죠. 그래, 아무튼 간에 할 말 하자면은 사실 미국도 비슷하게 해온 것 같아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패권국으로 팽창하는 모습이 로마 공화국의 그거랑 유사해요. 유럽 동맹국들 꼬셔야 되잖아요. 경제 재건도 해줘야 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 경제 질서에 편입시켜준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해양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대신에 미국은 조건을 걸죠. 미국의 군사기지 건설하고, 한국도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유럽 국가들도 어쨌든 간에 공산주의를 막아야 되니까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교두보로서 그 역할을 잘 하기를 바랬던 거고, 최소한 군사기지라도 빌려주길 바랬겠죠.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동맹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패권국으로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로마식의 외교랑 비슷해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무역시장을 동맹국들에게 개방시켜주죠. 이걸로 여기 있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실제로 일본이든 그 한국도 그렇죠. 미국과의 패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무역시장이 실제로 한국에서 잘 작동을 했고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동맹국 혹은 물자가 필요한 동맹국에 무기 지원해주고 경제 원조도 해주죠. 왜냐? 그걸 통해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동맹국들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패권을 팽창시키고 유지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왠지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하지만 동맹국들이 미국이 지켜주는 국제무역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큰 유인 아니었겠습니까? 한국도 반도체 수출 그렇게 하고 또 미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이나 이런 것도 받고 또한 그쪽에 물건 팔고 미국이 그걸 사주고 그렇죠? 동맹국들이 소련이나 다른 나라가 미국의 패권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문장이 좀 이상하네요. 이것도 감마 돌리다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동맹국들이 소련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 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인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련의 패권에 들어가면은 소련 애들이 폐악질만 부리고 뭐 이상한 짓 할 텐데 그럴 바에는 미국이랑 동맹하고 미국이 경제 원조해주는 거 받아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포지션 같은 거 해주고 그래서 미국은 필요하면 과할 정도의 군비 지출로 동맹국을 지켜주잖아요. 그 베트남 전쟁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현재 상황도 분석해보면 한국은 미국을 위해서요. 그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패권을 유지시켜주는 충실한 동맹국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로마의 피호국이죠. 피호국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북한을 막아줬어요. 북한을 막아줬고 또한 경제 발전해가지고 여기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든든한 우방이 되어줬죠. 그리고 군비도 지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랑 일본의 피호국으로서의 지위는요 압도적으로 세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해질 건 같진 않아요. 아무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어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중국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대만, 한국, 일본의 중국 패권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피사 지역이 갈리아인들이 알프스 넘고 넘어와서 로마 공격할 때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면서 갈리아인들 막아줬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단 동맹국들과 함께 군대 70만 명 이끌고 가서 갈리아인들 묵사발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의 패권 억제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중요성은 더 커질 거다. 하지만 또한 장차 국제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지점도 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유럽에 있는 우방국들이 미국의 군비 지출에 과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분명히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로마라고 해도 이거를 문제 삼았을 거예요. 로마는 너희들을 위해서 신이 성실하게 물건 다 퍼주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줬는데 니네는 왜 니네 의무를 안 해? 니네 내 피호국이야 뭐야? 만약에 이때가 로마 시대였으면은 얘네들 가만두는 게 아니라 시칠리아처럼 반쯤 죽여놓고 말을 듣게 만들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윽박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윽박 지르고 있는 겁니다. 니네가 돈 내야지 하면서 왜 우리만 돈 써?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유럽 우방국들이 미국의 군비 지출에 과하게 의존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제국들은요 패권 팽창을 이득으로 봐요. 아까 로마가 패권 팽창시킬 때 그걸 이득으로 인지를 했죠. 확실하게 제국의 본성은 패권의 팽창을 이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게 패권을 팽창시키는 게 이득이 아니라 비용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렇죠? 비용으로 패권이 비용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국제사회가 장차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정치인들이 중국과 너무 유착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에게도 엄청난 피레스를 요구할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에게.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정치인들이 이 홍콩 사태를 보고도 중국 패권 잘 모르겠네요. 저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중국 능력으로는 유럽을 피오국으로 관리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럽에 패권국이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여기가 독자적으로 뭘 못하는 데였는데 아마 프랑스나 독일이나 러시아가 여기에 뭘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물론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 전제는 미국이 진짜로 여기서 만약에 발을 뺀다. 만약에 진짜 대서양에서 발을 뺀다라고 가정하면은 유럽에서 다른 패권국이 하나 나오겠죠. 지들 중심으로 또 패권 헤게몬을 또 만들 거고. 중국은 절대로 이거 패권을 제가 보기에는 잘 관리를 못할 겁니다. 자, 결론 뭐냐? 미국에게 패권의 팽창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 할 일이고, 그 다음으로는 유럽의 우방국들도요, 국방에 좀 더 자신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서운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게는 이거 부정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한국에게는 미국의 무역 시장에서의 퇴출은요, 사형 선고예요. 아닙니까? 이거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한국에게 미국의 무역 시장에서의 퇴출은 사형 선고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한국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속해서 미국의 패권 질서 하에서 자신의 역할과 유용성을 설득해야 돼요. 또한 그렇게 해서 미국의 패권 질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미국이 제가 보기에 그게 보이긴 해요. 뭐라고 해야 돼? 멕시코에 공장 지어준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슈카 방송에서 본 건데, 슈카님이죠. 슈카님 방송에서 본 건데, 그 중국에 지었던 공장들 다 빼서 멕시코에 지어주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중국한테는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자유시장 이거 안 떼줄 거다, 참여 안 시켜줄 거다라고 하는 거랑, 앞으로 멕시코의 역할이 중요할 테니까 멕시코한테는 시장을 더 개방시켜주겠다, 피오국으로서의 지위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 이런 거예요. 이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 그 해상무역 경제 이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파이로 아직까지도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미국이 그걸 잘 활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까지도 강력한 패권국이고, 근시일 내에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질 일은 없다. 내가 보기에 사라질 일은 없는데, 중요한 건 여기 유럽 애들이 문제죠. 유럽 애들이 얘네가 지금 팽당할 위기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패권을 유지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아, 그래요? 지금 관세 또 매긴다고 해서 난리가 났나요? 몰랐군요. 옛날에 슈카님 방송에서 본 걸 떠올려가지고 얘네들한테 지어놓은 공장 다 빼가지고 멕시코에 지어버린다. 뭐 그거 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관세를 때려버린다고 하는 거는 사실 미국의 시장에 접근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렇게 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를 너희 나라들을 위해 투입하는 게 도대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냐? 자, 어떤 식으로 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까 말했다시피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설득해야죠.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고, 아까 전에 답변 예고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맹국들을 위해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미국, 나아가 동맹국들의 상호 번영을 위해서 유용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중국도 타격 가능한 나라다. 개빡세네요 진짜. 피오국도 거의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개빡센 피오국인데 진짜.